네, 두 분 어서 오시고요. 혹시 오시는데 비 내리던가요? 아직은요. 아직은 시작 안 네. 했습니까? 예. 오후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비는 안 오고 차는 좀 근로자 날이라서 그런지 한산하고. 예. 그렇죠. 예. 예. 근로자 아닌 사람들 모여가지고 하는 방송. 아, 교수직은 교수도 근로자잖아요. 근로자 아니지. 아닌가요? 우리 뭐 교수 노동자긴 한데 예. 예, 지위가 아마 아니어가지고 학교는 다 할 거예요. 아, 대부분. 교수가 법적으로 근로자 노동자로 분류가 안 되나요? 아닐 겁니다. 예. 그런 거요? 예. 예. 아니 학교에 근데 고용되어 있잖아요. 네, 고용돼 있고 정규직이고 테넌트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건 애덤 스미스가 64세까지 세상 250년 전에 64세까지 정년을 보장받았더군요. 네. 교수는. 이야. 그때 당시 250년 전에도. 거의 뭐 공무원에 준하는 거니까 그때 그 사립기원법에 따라 가지고. 예. 예. 그래요? 예. 그래요? 공무원이 주네 이렇게 되겠습니까? 보통 그러죠. 예. 교원에 이제 준해 가지고 똑같이 하는 거니까. 그래요. 예. 그러면 자 방송 열심히 하시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오늘 본론 들어가기 전에 예. 요거 좀 두 분의 견해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발언 지금 논란이 크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2+2 실무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어제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선거 전에 무역 협상의 틀을 마련하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한다. 이들 정부, 한국 정부가 포함이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까 우리 대기실에서 기자님하고 조금 얘기 나눴는데 기자님하고 저하고 좀 의견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예, 저같이 이제 삐뚤어 보는 사람들은 뭐 한덕수와 최상목 이 조는 충분히 갖다 좀 조기에 이 뭔가 프레임워크를 좀 확정을 지어서 예. 좀 특히 이제 한덕수 이제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대선에 나선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걸로 성과를 이제 맺으려고 할 거다. 그래서 그 의사를 뭐 회담 전이든 후든 충분히 전달했을 거라고 본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베센트가 이제 이게 진도가 이렇게 많이 나간 이유는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측에서 한국 측에서 이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성과를 내고 싶었기 때문에 이 프레임워크를 다 만들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예. 저는 그냥 전형적인 그 트럼프 대통령 방식의 스콧 베센트도 미국 블러핑 국내 정치용이다 이렇게 보세요? 물리적으로 70분 정도 만났잖아요. 네. 네 명이서 USTR 대표랑 스콧 베센트랑 우리 이제 산업부 장관, 우리 기재부 장관 이렇게 네 명이 앉았는데 그러면 70분이면 통역을 35분 했을 것이고 35분을 4로 나누면 8분, 9분씩 한 사람당 이야기를 했을 텐데 무슨 협상의 논의가 저는 그냥 상견례 자리였고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어떻게든 협상을 이끌어내야 가지고 뭔가를 미국 국민들에게 이걸 우리가 한국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백악관이나 스콧 베센트 입장에서는 그 조급함을 나타내는 말이고 전형적인 블러핑. 우리 관료들이 저는 이렇게까지 했을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요. 전형적으로 지금 일본이 오늘 두 번째 협상하는 날인데 시작했겠네요.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뭐 조기 협상 타결이 다가와지고 있다 했는데 일본 경제 재생산상이 뭐 우리 전혀 그런 거 준비하고 있지 않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블러핑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 혹시 그러면 그 2+2 실무 협의 후에 지금 그 미국 해군성 장관하고 트럼프 주니어가 지금 방한을 해서 지금 뭐 재계 관계자부터 쭉 만나고 네. 막 이랬잖아요. 네.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건 별도의 일정이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하여튼 미국 백악관은 지금 뭔가 엘래스카의 그 가스 개발도 그렇고 뭔가 하나를 얻어내고 싶어 하지만 우리 정부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서둘러서도 안 되고 저는 서둘러는 움직임도 없고 뭐 사실은 뭐 모르죠. 한덕수 총리나 이제 출마를 하면 최상무 부총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FTA 협상이라는 게 뭐 한 3번 만나서 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네. 한다 해도 아주 굉장히 원론적인 수준의 MOU 같은 거 뭐 그런 거 하나 내놓고 미국에서 헤드라인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약간 조금 그거는 생각이 좀 다른데 이게 뭐 협상이나 이런 게 사실은 디테일이 중요하긴 한데 그 처음에 틀이 어떻게 놓이냐에 따라 가지고 뒤에가 후속이 굉장히 제약이 되거든요. 특히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이랑 협상에 나서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취약한 뭐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프레임이 짜지게 되면은
예컨대 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그 후속 그 내용을 이어갈 때 우리 요거는 빼자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사실은. 근데 특히 이제 거기 보면은 제가 이제 그 범상치 본 게 그 통화 관련된 특히 외환 관련된 것이 테이블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4개 항목 중에 아젠다 중에 하나는 올라가 있는데 이거 사실은 우리 내정 간섭 차원도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보통 하더라도 좀 이게 테이블 아래에서 이제 얘기를 보통 진행을 하는 건데 이게 테이블 위로 올라와 있어가지고 상당히 원화 절상에 대한 뭐 어떤 내용을 할지는 지금 나와 있지 않으니까 조금 알 수는 없는데 우리 미국으로 이제 협상단 갈 때 60명 정도 갔는데 그 중에 이제 외환 담당하는 과장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그분 포함된 거 보고서 왜 도대체 여기 포함됐을까 했더니 이제 결국에는 이거를 테이블 위로 올려놔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달러 쓰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 원화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에 그 자주성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테이블에 올라와서 이거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난센스거든, 사실요. 예컨대 우리나라 복지 정책을 미국과 논의한다? 그건 난센스잖아요, 사실요. 아니 우리 조세 정책을 미국과 논의한다? 이것도 난센스거든요. 근데 통화 정책을 여기다 올려놓고 물론 뭐 우방끼리 뭐 얘기하는 게 나쁘지 않다. 특히 뭐 예컨대 뭐 재무부랑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으면은 뭐 좋은 측면도 있다고 이제 한국은행 총재처럼 볼 수도 있지만. 저같이 삐뚤어 보는 사람들은 이 맛이 굉장히 나쁘다 지금. 그래서 알겠습니다. 후속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듣고 우린 들으러 왔다. 예, 뭐 원하는지 들으러 왔다. 그래서 듣고 오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요. 그러면은 우리가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잘 듣고 협상하겠다 이러면 되는 건데 거기다 아젠다 세팅까지 이미 다 했다는 얘기는 상당히 지금 맛이 나쁘고 그리고 이 결과는 결국 트럼프와 한덕수의 윈윈으로 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럼 과연 대한민국과 미국의 윈윈 정책과는 거리가 좀 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우려가 된다. 이렇게 참고로 우리가 일본도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집권여당 대표가 이시바 총리 친서 들고 시진핑한테 가버렸거든요. 이런 것들 보면 일본 정부도 절대 우리가 진짜 원스톱 쇼핑으로 털리지 않겠다. 시간 끌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잘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네. 그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공약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양당 대선 후보가 모두 이제 확정이 되고 나면 그때 좀 본격적으로 짚기로 하고. 근데 오늘 요거는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그 기획재정부 개편안이 나왔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또 최상목 부총리 이야기. 일단 개편안 내용이 어떤 거예요? 기재부가 워낙 크니까 과거에는 이제 뭐 재정부 했다가 기획예산처는 이제 정부 기재부가 기본적으로 이제 예산 다루는 곳이 있고, 그러니까 세수 예산 세금 걷는 곳, 세출 있고 기획하는 곳이 있고 또 금융하는 분이 다 합쳐져 있고 금융위원회만 좀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걸 좀 떼놓고 그래서 예산 편성을 어디서 할 것이냐. 이게 각 나라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정부가 할 것이냐, 총리실 밑에 둘 것이냐, 대통령실 밑에 놓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따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노무현 정부 때 기획 예산처 떼낸 적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럼 그때 비슷한 모델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 뭐 이제 그렇게 가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어떤 수단들이 있냐 그러면은 일단 돈을 줄 수가 있고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세금 거둘 수가 있고 아니면 뭐 금융 지원할 수가 있고 뭐 아니면 전체적인 틀로서 경제 정책을 정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한 네 가지 정도가 주요 기능으로 본다고 치면은 지금 모형은 지금 이걸 다 모아놓은 거예요, 한 군데. 네. 기재부예요. 예, 기재부라는 형태로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랬었냐 그러면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예산하고 기획기획을 띄어서 뭐 EPB라고 불리는 경제기획원, 재무부라고 불리는 맞아요, 따로 있었죠. 그렇게 이제 양대 축으로 해서 뭐 60년대 초반부터 쭉 이렇게 오다가 이제 YS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조금씩 하나씩 그 재정경제원, 뭐 재정경제부 뭐 이렇게 하면서 뭉쳐가다가 이게 우리가 IMF 맞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들이 보니까 뭉쳐놓으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를 드러내지를 않고 지그들끼리 이제 아무 문제 없다고 쉬쉬하고 넘어가서 우리가 IMF를 맞았다. 그래서 DJ 때 이제 이거를
다시 떼자. 그래서 이제 예산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떼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논의하고는 비슷한데 떼어서 어디다 놓을 거냐. 뭐 띈다 그러면 뭐뭐 뛸 거냐 이제 이런 걸 해가지고 그래서 보통 이제 크게 세 덩어리로 띈 거예요. 사실은 이제 예산 기능 띄고 근데 예산만 갈 수 없으니까 공공 부분 같이 붙여서 예산하고 공공을 붙여가지고 띄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기능 기획예산처 그게. 예. 네. 그렇게 이제 따로 띄고 그다음에 금융 부분은 따로 떼어가지고 이제 세 덩어리로 이제 나눠서 갔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DJ 있다고 이제 참모정부 때 이제 그렇게 그런 모양으로 갔던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옥상옥 문제가 생겼어요. 아, 옥상옥. 같은 현상을 세 군데에서 통제를 하기 시작하니까 두 군데 세 군데서 하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 얘기도 예를 많이 듣는데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문제 같은 경우에 처음에 매각할 때는 다 우리가 했다. 우리가 외자 유치했다 자랑하다가 그래서 세 군데 다 자랑해. 내가 했어 하다가 문제 생기니까 우리 아무 죄도 없어. 우리 법이 아니야. 우리 관할 아니야. 이렇게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게 되니까 요거를 다시 또 뭉쳐가지고 또 왔어요. 근데 이렇게 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 경제관료 특히 기재부 관료들이 특히 민주당 정권 속인다. 속이고 찜쪄 먹는다. 그래요? 찜쪄 먹습니다, 진짜.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을 그러니까 더 정당한 표현은 갖고 논다 이런 뜻입니까? 갖고 놉니다, 완전히. 그래요? 제가 이제 가장 비근한 예로 보면은 최근에 추경했잖아요. 추경에 일반 예비비 3천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주당 부드러워졌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상임이나 예결특위 보면은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집권을 그러니까 염두에 두고 3천억 예비 들면은 지금 이 추경이 이번 정부가 바뀌고 나면 혹시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민주당이 쓸 거거든요. 그 예산실에서 3천억을 일반 예비비를 꼬리표 안 달린 거 싹 이게 집어넣거든요. 그게 이제 민주당용이라고 혹시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까? 집권하면 니네가 써 이거야.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위무용이라고 보시냐고 그러니까 일반 예비비 3천억 편성한 걸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부드러워집니다. 이게 돈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마약 좀 그냥 약 치는 건데 쓱 들어가니까 부드러워졌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계속 보고 있었는데 상당히 부드러워졌습니다. 제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조금 이게 이런 경제 관료한테 좀 약한 측면들이 좀 있어요. 잘 모르는 측면도 있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의심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조금 권력을 좀 나눠놔야 되겠다. 그래서 검찰 개혁하는 것처럼 이 기재부의 권한도 지금 옛날처럼 다시 찢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기재부 개혁을 위한 예컨대 예전에 정세균 총리 할 때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이런 것도 있고 제가 다른 부처들 시국장들의 전화를 이렇게 돌려보니까 이게 완전 기재부가 정부는 이제 왕이 됐다 지금. 특히 이제 우리 건전예정 한다 그러면서 예산을 조이지 않았습니까? 조이니까 예산실이 너무 세진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기에 기재부 쪼개는 거 불가피하다 보시는 거예요? 저는 불가피하다 보죠. 그래요? 쪼갰다 합쳤다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관료 조직이 너무 비대해지면 97년도인가 8년도에 고이즈미 총리가 대장성 깰 때도 대장성 장관 임명하면서 당신 저기 가서 장렬하게 전사할지 몰라. 그 정도로 힘들게 대장 큰 곳간이란 뜻이거든요. 수백 년 동안 내려온 대장성을 세계로 깼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기재부를 개혁한다는 것은 그 기재부의 흔히 모피아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렇게 뭔가 어떤 단어로 어떤 집단을 프레임시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어쨌든 그 관료들이 너무 비대해지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가 산업부가 뭐 사업하려고 하면 사실 기재부가 돈 안 주고 이거 돈 없어요 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재부 안에 공공정책국도 있고 정책조정국도 있어요. 그 국무조정실 있지만 여기서 다 해요. 돈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네. 조선시대 6조 때도 호조가 돈 하는 데인데 이게 넘버원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국간지기가 항상 나라님 밑에서 센 거죠. 호조가 최고였대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고 그런데 견제와 균형이 민주주의의 핵심이잖아요. 정세균 총리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때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더 예산 더 못 푼다고 버텼잖아요. 네. 저는 그 모습이 꼭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이나 코로나로 문재인 대통령 때 돈을 더 풀어야겠어. 전 세계가 다 확장 재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조금만 더 풀자 할 때 재정 담당자가 저희 적자가 너무 심해져서 못 풀겠습니다. 이게 저는 진짜 견제와 균형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기재부 안에서도 그 기획 예산을 하는 사람들은 공격적이고 창의적인 이런 사업 한번 해보자. 이 지금 국가가 이런 거 안 되니까 이런 거 한번 해보자. 그럼 재정하는 관료들은 무슨 소리야. 돈을 아껴야지. 이렇게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됩니다. 모든 게 한 방향으로 가고 심지어 복지부 차관도 환경부 장관도 다 기재부 사람이 가서 앉아 있고. 견제와 균형이 안 이루어진다 이거죠. 모든 것이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 조직을 어느 조직이 이렇게 비대해지고 거대한 힘을 얻으면 기재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가거나 악한 사람들이 가거나 무능한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고 어느 조직이든 이렇게 한 방향성을 가지고 권력이 비대해지면 그러면 그것이 권력에 유착할 수 있는 것이고 관치금융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럼 두 분의 견해는 이제 일치됩니다. 쪼개는 거 불가피하다. 야, 근데 아까 거기 그 홍남기 그 부총리 그 얘기는 조금 제가 좀 얘기를 좀 더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보통 이제 뭐 좋은 얘기입니다만 예컨대 뭐 정치인들이 와서 돈 쓰자 그랬는데 이제 뭐 무슨 이제 기재부 관료가 뭐 들어 누웠다 이제 뭐 이런 건 사실 좋은 얘기인데 그게 2022년도 얘기거든요 사실요. 그래서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한 번 더 하자 뭐 이랬을 때 이제 홍남기가 반대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2022년도 2월까지 얘기인데 3월이 되면 어디 가서 50조를 찾아갖고 옵니다. 그리고 그해 좀 5월 달에 70조 가까운 추경을 해요. 그거는 돈이 다 있었는데, 네. 속였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속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슨 관료들이 무슨 국간을 지키기 위해서 했다는 거는 거의 헛소리입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고. 교수님이 이 자리에서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를 여러 차례 성토한 바가 있어요. 제가 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물론 홍남기도 속았을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홍남기도 근데 속았을 수가 있어요. 쪼개는 게 불가피한데 어떻게 쪼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지금 이제 안들이 뭐 지금 보니까 한 수천 개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당에도 돌아다니고. 네. 기획하는 곳, 이제 정책 기획하는 곳을 떼내고 다시 과거 방식인데 예산 편성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산 편성을 어디서 할 것이냐. 미국은 백악관에서 하고 의회에서 이걸 이렇게 난도질할 수 있게. 그래서 중간 선거 지면 이 집권 제한은 아주 힘들어지는 이런 구조고 정답은 없는데 이걸 어디다 놓을까요? 저 교수님 어디다 놔야 돼요? 이걸 대통령실 밑에다 놔야 돼요? 총리실 밑에다 놔야 돼요? 이제 DJ 때부터 나오던 얘기인데 이게 이제 예산 기능을 일단 띄는 겁니다. 네. 띄고 예산만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한두 개 더 붙여요. 그래서 이제 공공도 붙이고 네. 아니면 뭐 재정정책도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두세 개로 만들어가지고 노는 그 새로 부처를 하나 만드는데 이게 대통령실의 미국처럼 미국은 이제 OMB라는 조직을 네. 백악관 아래 직속으로 놔가지고 거기서 예산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우리가 뭐 이니시에이션 한다고 표현하는데 편성은 대통령이 하고 이거를 이제 의회에 줘가지고 딜리버리를 해줘가지고 의회에서 법안으로 만들게 돼 있어요. 네. 상원 하원에서 이제 예산 법안을 만들게 돼 있는데 그걸 본다면은 우리나라도 요 예산 조직을 대통령실에 놔두면 어떠냐라고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생각인데 이게 DJ 때도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우리 헌법이 헌법 하에서 이게 가능한 거냐. 이게 이제 약간 이런 위헌 논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우리 행정을 이제 해야 되는데 예산이 행정이기 때문에 행정은 이제 부처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실은 보좌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그 행정기관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부처나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 위원회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DJ 때 어떻게 했냐면은 놀 데가 없으니까 뭐 기획예산위원회 형태로 갔다가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기획예산 처가 되는 건데 네. 그렇다면 이게 이제 대통령실에 바로 두기는 좀 어렵고 그러면은 어딘가 둬야 된다 그러면은 독립부처를 놔두거나 아니면은 총리실 아래에 있는 뭐 위원회 조직을 놔두거나 뭐 이제 그렇게 놔둬야 되는 이거는 이제 헌법에서 나와 있는 이제 그 헌법 86조인가 네. 그거에 이제 해석상의 이제 문제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의도와는 좀 다르게 조금 제약이 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예. 그 지금도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서 진보 진영에서 많이 비판해 왔잖아요. 네.
그 예산 편성권 이런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 건데 우리가 그러면 발권을 하는 중앙은행은 왜 독립시켜 놓습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하려면 대통령 밑에 다 놔두면 이게 착착착 되죠. 문재인 대통령 때 부총리 하나를 뜻대로 못해서 굉장히 답답했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 저는 이게 민주주의가 잘 작동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겁니다. 이렇게.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도 다음 정부도 어디가 집권할지 모르지만 서로 견제와 균형이 맞게 이 균형이 깨지고 어느 한 방향으로 가버리면 또 똑같은 알겠습니다. 나쁜 결과가 나오겠죠. 저는 그거 약간 좀 반대인데, 예. 기자님 잠깐 반대해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정부 조직법상에 이게 이제 뭐 예산 편성하고 이런 게 기재부 장관이 이제 담당하도록 돼 있기 네. 때문에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그럼 못하는 거냐? 그럼 정부조직법이 없으면 못하는 거냐? 그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하고 책임을 지고 견제는 국회에서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게 견제가 되는 거지. 지금 선출되지 않은 기재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난 고권의 수호자다. 물론 고권의 수호자는 중요한데 수호자도 아니면서 수호자라고 그리고 수호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대통령이 이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이런 방식이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미국도 원래는 사실은 대통령실이 다 처음부터 했던 건 아니에요. 이게 1921년도에 그 예산 회계법이라고 그 버진 앤 어카운팅 액트라고 하는 그 법을 통과시키면서 예. 대통령이 이 예산 편성을 해서 국회의회에 제출한다. 해서 이제 그 예산처라고 하는 걸 만들고 그게 이제 나중에 70년대 닉슨 대통령이 되면은 그때 이게 OMB라는 그 조직으로 개편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나 테크니컬한 문제고 궁금해지네. 그러니까 찢어야 된다. 이거는 확실하다. 여야에 각각 경제부총리 한 분씩 계시잖아요. 국민의힘에 그러네요. 추경호 네. 의원 계시고 네. 민주당에는 김동연 지사 있고 이 두 분은 어떤 견해일까? 이게 궁금해지는데. 김동연 지사는 지금 5개로 찢어야 된다고 지금 그러고 있죠. 5개로? 네, 그래요? 김동연 지사는 이제 안에 있을 때는 안 그런데 밖에 나와 보면은 이제 저 기재부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 추경호 의원 얘기는 혹시 들으셨어요? 추경호 얘기는 그러니까 추경호 그 의원 얘기는 지금 뭐 나오는 건 아닌데 뭐 송원석 뭐 이런 분들 송원석도 뭐 다 기재부 차관했던 차관 출신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뭐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쪼개는 그래서 걸?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한 수천 가지 지금 많이 좀 돌아다니는 중입니다. 지금 공무원들도 지금 엄청 만들어서 페이퍼 엄청 돌리거든요. 옛날에 지금요. 그거 기억나세요? 2000년도인가 그 사무관이 기재부 신재미 사무관. 사무관. 신재미 사무관. 그 사람이에요? 예, 신재미 사무관. 그 해수부의 그 수협 개혁안 정상화 방안. 그 신재미 아니구나. 그건 아니죠. 네. 그 장관한테 이메일 써요. 이게 말이 되냐고. 사무관이 해수부 장관한테. 공무원들은 진짜로 그럼 이거 촉각을 엄청 곤두세우고 있겠네. 그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들은 지금 원하고 있고 기재부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일부분은 원해요. 왜냐하면 지금 한 부처로 돼 있으니까 이게 승진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부처가 여러 부처가 되면은 인사 적체가 좀 해소가 제가 볼 때는 될 거라고 아무튼 봐가지고 지금 뭐 오늘 여기서 못 다루는데 산자부 개편 얘기 나오죠. 거기다가 군 조직은 이미 뭐 기본처럼 얘기되죠. 방통위 얘기도 나오고 아마 정부 조직이 엄청 아마 손을 많이 탈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하나만 더 짚어보면은 제가 이 민주당 캠프를 보니까 어떤 느낌 받았냐면은 이게 개편 날 샜다 이런 느낌 좀 받았어요. 왜요 또? 거기 그 옛날 기재부 관리도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원래 이제 검찰 선수도 들어가면 검찰기가 안 되는 것처럼. 이현재 전 부총리 얘기도 나오던데 아직은 저기 발표는 안 된 것 같던데.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명단 보니까 큰일 났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찜쪄 먹었던 그 공무원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홍남기는 어떤가요? 홍남기는 인덕이 별로 없어가지고 안 부르는 것 같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 좀 집중. 어찌 본다면 더 직결되는 문제인데 소득세가 늘고 있습니까? 늘죠. 우리가 소득이 느니까. 소득이 늘었어요? 소득이 늘죠. 네, 실질 소득이 줄죠. 실질 소득 사실은 요만큼 늘었는데 1분기에 실질 소득도 줄었더만요. 체감이 네. 돼야 뭐지?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더 올라 버리니까. 그림 하나 들고 왔는데 두 번째 차트 하나 있으면은
저희가 이제 과세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과세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쓸 게 이제 얼마큼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조달할 거냐. 네. 그래서 이제 세액을 그 전체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누구한테 과세할 거냐 이런 거를 조금 정해요. 그래서 총액도 중요하지만은 누구한테 과세를 해야 되느냐, 누구한테 돈을 걷어와야 되느냐 이제 요 문제를 보면은 이 세목별로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냐 보면은 누구한테 과세하는지 보여지는 거거든요. 지금 윗 파란 게 소득세. 저거는 이제 그 전체 세수 중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 아래는 이제 아래 거는 기업들이 차지하는 법인세. 예. 와 너무 대비된다. 예,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액이 늘고 줄었을 수도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 전체 세액 중에서 이 근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의 비중과 네. 그 다음에 이 법인들이 내는 법인세의 비중이 어떻게 좀 차이가 나고 있는 거냐. 네. 그러면은 점점 이제 법인들이 내는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 근로자가 내는 소득세 근로소득세의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같이 100조를 얻는다고 치더라도 근로자가 내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니까 네. 그럼 근로소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제 노동과 자본의 소득 분배율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게 이제 노동소득 분배율이 뭐 지난 한 10년간을 보면은 이제 약간 많이 떨어지다가 조금 늘어나긴 했어요. 근데 아주 많이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이 정도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이 효과는 지금 법인을 많이 지금 세금을 깎아주는 효과거든요. 네, 네, 법인을. 네.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조세 부담률은 2022년도까지는 한 22%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난 2년 2023년도 24년도 거쳐가지고 작년까지 보면은 거의 17%로 떨어졌습니다. 17%로 조세 부담률이. 그러면 짧은 사이에 4~5% 떨어졌던 건 엄청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또 한 번의 시기, 그러니까 2020년, 2021년 이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막 겪을 때잖아요. 이때도 격차가 벌어지는 이때는 왜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때 이제 2020년은 이제 법인이 그렇게 성과가 안 좋고 코로나 때문에 별로 안 좋았고 기업이 돈을 많이 못 안 벌면 세금이 좋았고 덜 들어오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제가 안 좋으니까 유예도 많이 시켜주고 그다음에 많이도 깎아준 조치도 많이 하고 이렇기 때문에 네. 많이 안 들어왔어요. 2022년도는 2021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전 세계가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렇죠. 그 전 세계가 이제 재정도 많이 풀고 통화도 많이 찍었기 때문에 우리 물건을 많이 산 거예요. 그 수출이 잘 돼가지고 법인세가 원래 60조, 70조 들어온 세금인데 이때 100조 들어옵니다. 어마무시하게. 그래서 법인세가 좀 살짝 늘어났어요. 근데 이거를 다시 깎아주다 보니까 지금은 상당히 지금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번 대선 기간 동안에 지금 양당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좀 경감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공약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지금. 근데 그 방향이 맞다고 보세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왜요? 세금 더 내야 돼요. 네. 근데 세금 더 내자 그러면 누가 지금 듣는 청취자분들도 싫죠. 세금 아니, 근데 기업도 개인도 말씀하셨잖아요. OECD의 조세 부담률 25%인데 우리는 이게 많이 올라가다가 지금 17%까지 떨어졌다고요. 근데 세금을 그러니까 덜 내고 있는 거예요. 국민도 법인도. 근데 법인들은 많이 덜 내고 국민들은 조금 덜 내고 있고 예를 들어 우리 월급 생활자 중에도 33%가 1년에 세금 한 푼도 안 낸다고 말씀드려요. 일본은 한 15%밖에 안 돼요. 미국 더 낮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세금 조금 더 내야 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조금이라도 세금 내야 되고 월급쟁이 중에 3분의 1이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는 나라는 말이 안 되는 근데 거죠. 조세 법인도 감정... 세금 더 내야 되고 보유세도 더 내야 합니다. 그래야 재정 적자를 벗어납니다. 그럼 법인도 더 같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게 법 감정이 조세 감정이 생기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다 깎아주면 깎아주면 좋죠. 깎아주면 좋은데 이 적자를 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렇게 돼 버리면? 그것도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제 공약들에 대한 이제 재원 조달 방안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예,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이제 우리가 공약 같은 얘기를 이제 할 텐데 그러면은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럼 결국에는 조세를 조금 늘리는 수가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부담할 거냐 이제 그 문제는 필연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어저께 뭐 김문수나 그다음에 그 민주당 이제 기존 공약도 보면은 지금 소득세는 좀 깎아주겠다는 이런 이제 공약들이 좀 나와 있는 거고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법인들의 세부담도 늘리지 않겠다고 하니까 지금 더하기가 안 맞는 거죠. 지금 더하기가 안 맞는 지금 상태입니다. 선거 전에 예. 어느 후보가 세금 이쪽은 세금을 늘리겠습니다. 특히 대선 전에 절대 못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하지만 그러겠죠. 예. 가야 할 방향은 정해져 있고 새 출만 좀 하나 꼭 지적하고 싶은데 이거 정말 오해가 심합니다. 물론 국가 부채는 줄여야 되죠. 적자는 줄일수록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우리 지금 국채 잔액이 한 1,200조 정도 되면 나라 빚이 한 1,200조 원 정도 되면 외국인들이 우리가 국채를 발행하면 뭐 이번 주도 발행을 할 텐데 국채를 발행하면 한 22%만 외국인이 가져갑니다. 80%는 우리나라의 보험사, 증권사, 은행이 가져갑니다. 국채 잔액으로 따지면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200조 중에 1,050조 정도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정부에 빌려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자도 나갈 거 아니에요. 한 해 한 25조 정도 이자가 나가는데 국채 이자가 그 돈의 대부분은 우리 국민들에게 갑니다. 우리 정부 주머니에서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로 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머니 식당이 어려워서 아들이 좀 넉넉하게 이자 1년에 2.5%씩 받고 돈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난해 보면 프랑스든 영국이든 다 GDP의 5% 이상 적자를 보면서 확장 재정을 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고가 아까운 줄 모르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식당이 어려우면 싱크대도 고치고 뭐 새로운 메뉴도 개발하고 돈 좀 빌려서 아들한테 빌려서 전단지도 좀 돌리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경제를 굴려야죠. 근데 지금 정부는 너무 한 가지 생각만 하다가 결국 올해 0% 성장을 할 건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지금 뭐 언론도 보면 재정 적자 줄여야죠. 많으면 안 되죠. 그렇지만 재정 적자가 꼭 나쁜 거 아닙니다. 아니 하이닉스 같은 기업도 부채 비율이 70% 80%입니다. 1년에 수십조 원을 버는 회사도 왜 그러겠어요? 빌려서 투자하는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좀 마무리로 좀 제안을 주신다면 어떤 제안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많은 공약들이 이제 쏟아져 나올 건데 네. 그러면 지원 조달 방안이 지금 딱 보면은 뭐 이제 뭐 불효불급한 지출을 줄여가지고 지출 구조 조정하면 된다고 이제 후보들 주장할 거거든요. 네. 예,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네. 뭐 줄일 수 있는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고. 네. 줄일 수 있는 금액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이재명은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할 수는 있는데 그 규모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뭐 기자님 이 조세 관련된 공약 내놓기 어렵다. 그거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래도 시민사회나 유권자들이 압박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그 금액을 현실적으로 물어봐야만 그 마지 못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마지 못해가지고 그러면 뭐 이런 부분은 조정하겠다.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도 보수로 지금 막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산에 대한 과세는 미루다가 하더라도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렇게 근로소득세는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래서 번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주 유리지갑처럼 촘촘히 다 과세를 하고 있는데 자산으로부터 나온 소득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할 거야 도대체. 그 안을 내놔야지 책임 있는 정치인이 되는 거지. 나는 선거 때문에 내놓지 않겠다. 이거는 너무 무책임하다. 그래서 시선 집중해서 압박을 좀 해주셔야 된다. 왜 또 저희한테 오는 거예요, 화살이? 우리 힘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인터뷰가 돼야 뭐. 알겠습니다. 네, 뭐 숙제 접수하는 걸로 하고요. 네. 오늘 이야기를 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